2032년 서울, 회색 빌딩 숲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촘촘하게 하늘을 메웠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삶의 모든 영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서 인간 소외는 짙은 그림자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국내 최고 IT 기업 넥서스의 데이터 분석가 한지우세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한가운데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텅 빈 자신의 원룸 오피스텔에서 눈을 떠 정해진 알고리즘처럼 움직이는 도시의 흐름에 몸을 실었다. 그의 삶은 거대한 서버 속 데이터처럼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었다. 지우의 왼쪽 손목에는 어린 시절의 비극을 새긴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여름 장마철, 가족 여행 중 갑작스럽게 덮친 산사태. 흙더미 속에서 의식을 잃었던 몇 분간의 기억은 파편처럼 남아 그에게 안전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재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듯 데이터에 매달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그는 매일 밤 공허한 눈빛으로 마천루의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야근이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복잡한 코드와 씨름하던 지우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화면 속 숫자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흐릿한 잔상으로 떠다녔다. 마침내 프로젝트 마무리를 알리는 엔터키를 누른 그는 둔탁한 통증이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젠장, 또 두통인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현상이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쓰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 건물을 나섰다. 새벽에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인적 드문 여의도의 거리는 마치 거대한 유령 도시 같았다. 마포구에 있는 그의 오피스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우는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오피스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였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졌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암전되었다. 터질 듯한 두통이 그의 의식을 집어삼켰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낯선 정적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뿌연 안개가 자욱한 공간. 익숙한 지하철역 승강장이었지만 광고판도 사람들의 소리도 심지어 열차 운행 안내 방송마저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 혹은 다른 차원으로 분리된 듯한 기이한 고요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꿈인가? 아니면 죽은 건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뇌리를 스쳤다. 그때 맞은편 선로의 짙은 어둠 속에서부터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인간의 형상을 갖추며 그에게 다가왔다. 온화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을 지닌 빛의 존재였다. 한지우.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우는 공포보다 더 큰 경외감에 휩싸여 빛의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균형이 깨진 세상의 조각난 거울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빛의 존재가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 혹은 생각의 파도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지우의 영혼을 짓누르는 듯했다. 세 번의 거대한 파동이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첫 번째는 침묵의 장막,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다. 두 번째는 갈증의 시대, 생명의 근원이 메마르는 시간이다. 마지막은 그림자의 역병, 보이지 않는 공포가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빛의 존재가 손을 들자 지우의 눈앞에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암흑에 잠긴 채 모든 통신이 두절된 도시의 모습, 한 방울의 물과 한 조각의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는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길거리에 쓰러져가는 아이들의 처참한 광경.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일어난 과거를 보는 듯 혹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목격하는 듯한 생생한 현실감이었다. 지우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느꼈다. 너는 이 조각난 진실의 파편들을 보았다. 깨어나, 그 파편들을 전해야 한다. 시간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 빛의 존재는 그 말을 끝으로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과 함께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 지우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지우의 머릿속은 온통 지하철역의 빛의 존재와 그가 보여준 끔찍한 미래의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결코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그의 왼쪽 손목 흉터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데이터와 코드의 냉정한 세계는 더 이상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의 의미를, 그 메시지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관련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임사체험, 예언, 고대 문명의 종말론, 심지어 양자물리학의 다중우주 이론까지. 하지만 어떤 이론도 그의 경험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는 잊혀진 학자들의 논문 속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다. 오수현 박사. 평생을 인간의식의 미스터리와 초자연 현상 연구에 바친 학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는 노년의 물리학자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우는 수소문 끝에 북한산 자락에 있는 그의 낡은 연구실을 찾아갔다. 연구실은 온갖 기기들과 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백발의 오수연 박사는 날카로운 눈빛과 달리 온화한 미소로 지우를 맞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지우의 이야기를 듣던 오 박사는 지우가 묘사하는 빛의 존재와 세 가지 파동에 대한 설명을 듣자 눈빛을 빛내기 시작했다. 자네가 본 것은 어쩌면 단순한 환각이 아닐 수도 있겠네. 오 박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대부터 수많은 문화권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의 기록이 전해져 오지. 그들은 경계인 혹은 메신저로 불리기도 했네.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하니까. 오 박사는 지우에게 그의 경험이 결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고대 문헌과 현대 과학의 접점에서 그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제공했다. 그는 또한 지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아리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그곳의 운영자는 아이리스라는 익명의 인물이었다. 지우는 메아리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그와 같이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의 단편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어떤 이는 꿈을 통해, 어떤 이는 명상 중에, 또 어떤 이는 지우처럼 임사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각기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진실을 향한 갈망은 지우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유하는 파편적인 정보들이 가리키는 미래의 모습은 더욱 암울하게 다가왔다. 한편 지우의 변화는 직장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잦은 평가와 눈에 띄게 저하된 업무 집중력, 그리고 가끔 동료들에게 횡설수설처럼 들리는 그의 이야기는 팀장 최경준의 심기를 건드렸다. 최 팀장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철저한 성과주의자였다. 그는 지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경고했다. 한지우 씨, 요즘 자네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회사 일에까지 지장을 줘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최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혹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떤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네. 그것은 위로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지우는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이 본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차갑고 합리적인 세계에서 그의 이야기는 한낱 망상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메아리의 존재와 오 박사의 격려는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본 파편적인 이미지들과 메아리에 올라오는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오 박사가 제공한 고대의 예언 자료들을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교차 검증하고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코드와 씨름했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아이리스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그에게 암호화된 전 세계의 이상징후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과 분석 도구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며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며칠간 이어졌다. 각국 정부는 해커 조직의 소행 혹은 시스템 오류라고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빛의 존재가 말했던 첫 번째 파동, 침묵의 장막의 시작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이 분석하던 데이터와 실제 사건을 비교했다. 놀랍게도 그가 예측했던 몇몇 취약 지점에서 정확히 문제가 발생했고 확산 패턴 또한 그의 시뮬레이션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며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자신의 임사체험 기록, 메아리의 유사 사례들, 네트워크 마비세의 패턴 분석,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까지. 그는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가장 신뢰받는 독립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그의 손가락은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폭로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사회적 매장. 최 팀장의 싸늘한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 한지우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잊고 안락한 일상 속에 숨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그를 덮쳤다. 그때 그의 시선이 왼쪽 손목의 흉터에 머물렀다. 어린 시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빛의 존재가 남겼던 마지막 말. 깨어나, 그 파편들을 전해야 한다. 시간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빛의 존재가 보여주었던 암울한 미래의 이미지들과 함께 그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진신실의 파편을 통해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제보가 나간 후 며칠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지우는 초조하게 언론사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탐사 보도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정부와 기업이 숨겨온 네트워크 대란의 진실,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의 전조들. 기사는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고 메아리와 유사한 익명 커뮤니티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반면 대다수의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으로 치부했다.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제보 내용이 과장되었으며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넥서스사는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최 팀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지우를 주시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적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명받은 메아리의 회원들은 익명으로 남아 그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냈고 오수연 박사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아이리스는 더욱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들을 그에게 전달하며 그의 분석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망각을 강요하는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닥칠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경고는 거대한 파도 앞에 작은 모래성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작은 방에서 흩어진 진실의 파편들을 맞추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을 밝히려 노력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불안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어딘가에서 또 다른 메아리들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깨어나고 있을지도 몰랐다. 세상의 종말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는 믿었다.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반드시 싹틀 것이라고.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왼쪽 손목 흉터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